만약 호주를 한 채의 집이라고 비유한다면 사람들이 사는 곳은 현관문 근처뿐이고 그 안쪽으로 발을 들여놓는 건 정말로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한 사람들 뿐일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호주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아웃백이라는 특별한 용어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이 말은 호주에서 탄생한 표현으로 호주 대륙에 외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내륙 지역을 가리키는 구어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The Back of Beyond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외딴 버려진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되죠. 그렇다 해도 대륙의 대부분이 이런 말로 불리고 게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건 꽤나 묘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이 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착의 역사. 호주는 대륙 전체를 영토로 삼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면적은 남극 대륙보다도 작아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죠. 태즈메이니아 섬을 포함한 호주의 면적은 769만 2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물론 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면적보다 훨씬 작지만 그럼에도 호주의 국토 면적은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6위에 해당하죠. 그런데 호주에는 또 하나 기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광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기준 인구가 고작 2,760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호주의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3.3에서 3.5명 수준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수치를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 예를 들어 모나코나 싱가포르와 비교하지 않고 비슷한 면적을 가진 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예를 들어 중국은 제곱킬로미터당 150명 이상, 미국은 약 38명, 브라질은 약 26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개의 대양에 둘러싸여 있고 온화한 기후대에 위치한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에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적은 걸까요? 기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호주의 정착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낮은 인구 밀도는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호주 원주민이 처음 이 대륙에 도착한 것은 약 5만 년에서 6만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나 뉴기니의 섬들에서 이주해온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땅은 그들에게조차 그다지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들은 수만 년 동안 이 땅의 동물을 단 한 정도 가축화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캥거루를 가축으로 길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MMA 격투가 못지않게 든든한 경호원이 될 수도 있고 고양이처럼 아늑한 장소를 무척 좋아하니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성격이 맞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원주민들은 5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대한 국가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770년 호주 동해안에 도착한 제임스 쿡 선장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손쉽게 동해안을 차지하고 이 지역을 영국의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호주의 인구는 31만 5천 명에서 75만 명에 달했지만 사람들은 500개의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고 언어 또한 서로 달랐죠. 그러나 대륙의 식민지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선 인물은 아서 필립이었으며 그는 1788년 11척의 범선을 이끌고 포트 잭슨만에 도착해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몇 년 동안도 내륙으로 진출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륙의 개발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라강 기슭에는 훗날 멜버른이 되는 도시의 기초가 세워졌고 모턴만에는 브리즈번이 건설되었으며 스완강 식민지는 이후 현재의 퍼스로 발전했죠. 유럽계 호주인들이 해안 지역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기후도 온화하고 물도 풍부하며 바다도 가까워 고향인 유럽과 비슷한 풍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이후 영국 정부가 호주 대륙을 유배지로 삼으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대거 이곳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배자와 그 후손들이 호주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주민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태즈메이니아 섬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요. 호주를 더욱 조사한 결과 새로운 지배자들은 이 광대한 대륙의 건조한 내륙으로 진출하기보다는 해안 지역에 머무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는 확신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1862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맥두얼 스튜어트 탐험대가 호주 대륙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종단하며 충분한 수량을 가진 수원을 찾으려 했지만 그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원정 전 과정에서 탐험대는 단 하나의 큰 수역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 중반까지 약 40만 명의 비원주민 호주인들은 주로 해안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골드러시와 인종차별법. 그러나 1851년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배지였던 호주는 순식간에 금의 나라로 변모한 것이죠. 캘리포니아를 능가하는 규모의 골드러시가 시작되자 말 그대로 단 10년 만에 호주의 인구는 10배로 증가했고 발러렛과 벤디고 같은 도시가 등장했으며 도로와 다리, 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호주는 세계 시장에 지속적으로 금을 수출해왔고 지금도 금 생산량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라 중에서 그 경제가 사실상 골드러시에서 시작된 국가가 또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도 호주는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은 호주에 수많은 사회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금 채굴에 중국에서 온 많은 이민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계 이민자들은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금 채굴에 종사하던 중국인들이 점차 농업이나 소규모 사업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경제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호주의 백인 정부는 일련의 인종차별법을 제정하는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주에서, 이후에는 호주 중앙정부가 이른바 유색인 이민자, 특히 중국계 이민자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법이 처음으로 호주 전역에 적용된 것은 1901년이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유색 이민자의 입국이 제한되었고 정부가 불법 입국자로 판단한 모든 사람은 강제 추방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에게는 유럽 언어 시험과 기타 여러 제한 조건이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언어 시험의 주된 목적은 문해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럽인을 배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른바 백호주의라고 불리는 이러한 인종차별적 제한과 법률이 시행된 결과 1970년대까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이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의 금지는 결과적으로 호주 중부 지역의 정착을 더디게 만들었고 공업과 농업이 발전하지 못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죠. 1975년 이후 이러한 인종적 제한의 상당수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그로 인해 남겨진 영향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지금도 호주 인구에서 중국인의 비율은 5.5%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그러나 호주 대륙의 대부분 지역에 사람이 정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건조한 기후에 있습니다. 호주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 지리적 위치와 그로 인해 형성된 기후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륙의 약 70에서 80%가 건조한 사막과 반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지역은 강수량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수분 증발량이 많아서 장기간에 걸친 가뭄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은 사하라 사막과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25mm, 아라비아 사막은 100mm 이하죠. 건조함이라는 점에서 보면 호주는 이러한 지역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40%는 연간 강수량이 250mm 미만이고 약 70%는 500mm 미만입니다. 이 정도의 강수량으로는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온면에서도 호주의 대부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더운 사막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여름 기온이 40도를 넘고 일부 지역에서는 50도에 달하기도 하죠.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토양은 말 그대로 완전히 말라버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물이 공급되더라도 불규칙한 관계로는 농업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땅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호주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관계 농업 자체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 농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물 부족인데요. 지친 여행자가 지형을 보고 이 앞에는 분명 강이 흐르는 계곡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이 만들어낸 계곡이 나타나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크릭이라고 불리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으로 사하라 사막의 와디와 비슷한 것이죠. 가장 유명한 수계인 머레이 달링 수계조차도 호주 남동부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주로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호주 내륙의 태양에 그을린 광대한 고원 지하에는 대찬정 분지, 그레이트 아테지안 분지가 존재합니다. 호주에서는 이 수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현재로서는 피압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 그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죠. 또한 호주에서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에어호 분지를 물로 채우겠다는 매우 거대한 구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로를 파야 한다고 하는데 그 공사에 필요한 수십억의 자금을 과연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수로를 흐르는 물은 과연 호수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중에 모두 증발해버리고 말까요? 빈약한 토양. 혹독한 기후 조건과 함께 복잡하면서도 척박한 토양 역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주의 토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영양분이 매우 부족한 토양 가운데 하나죠. 이는 다른 대륙에 비해 호주의 지질 구조가 그다지 다양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토의 3분의 2가 선캄브리아 시대의 안정지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수억 년 동안 대규모 지각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륙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습곡 산맥이 깊은 지향사로 변하거나 해안선의 위치가 끊임없이 바뀌어 왔지만 호주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각 변동이 거의 없었고 모든 지질학적 변화는 삭박작용, 즉 풍화와 침식으로 잘게 부서진 암석이 쌓이는 과정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는 활발한 지각 변동이나 화산 활동이 없었고 빙하 역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대륙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토양층의 갱신이 이곳에서는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양분이 부족하고 농업에 해로운 염분을 다량 포함한 토양이 형성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조건이 갖춰져 비옥한 층이 형성되더라도 수분이 부족하고 고온의 영향을 받으면 토양은 빠르게 황폐해져 농업에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비옥한 토양이 빠르게 황폐해질 경우에는 집중적인 관계와 시비가 필요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결과 일부 열정적인 사람들의 노력도 헛수고로 끝나고 농지로 개발 가능한 지역은 다시 해안 가까이로 후퇴하게 되었죠. 수확량이 적고 개발 가능성도 없는 땅에 머무는 것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개척된 해안 지역에 모여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공간의 경제학과 심리학. 그렇다고 해도 현대 호주 경제는 새로운 토지를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인구가 3천만 명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해안 지역만으로도 충분하죠. 잘 알려져 있듯이 호주는 1인당 GDP 기준 세계 순위에서 항상 상위 20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광물 자원의 채굴, 해안 지역의 농업, 금융과 서비스업, 그리고 발달한 공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과밀 국가들과는 달리 호주는 국내의 사막지대를 굳이 개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하고 송전선이나 수도관을 설치하는 일은 경제적으로 전혀 타산이 맞지 않죠. 기존의 해안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호주인의 대다수는 대륙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무것도 없는 땅을 오히려 자연이 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내륙의 사막지대를 가리켜 아웃백이라는 용어를 만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호주인들은 내륙의 황량하고 외진 땅을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자신들만의 국민적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길이 닿지 않은 아웃백의 자연은 호주를 다른 나라나 민족과 구별해주는 독자적인 상징으로서 호주의 문화유산 속에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